세계사 속의 한국 역사 10강 고대 삼국시대 신라 편입니다. 이번 강은 삼국 중 가장 늦게 정성기를 이루지만 여세를 몰아 삼국 통일을 이룬 신라에 대한 강의입니다. 지난 9강에서는 4세기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백제에 대해서 공부했죠. 오늘은 삼국 중 건립은 가장 먼저 했지만 중앙집권화가 가장 늦었던 신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표를 보시면 기원전 57년에 신라가 건국됩니다. 참고로 기원전 37년에는 고구려, 기원전 18년에 백제가 건국되지요. 그러니까 삼국 중 가장 먼저 건국하지요. 4세기가 되면 백제의 전성기이죠. 신라는 356년 내무랑이 즉위하고 400년에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고구려가 격퇴시킴으로써 고구려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지요.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에 장수왕이 427년 평양으로 천도하자 433년 신라는 백제와의 나제 동맹을 결성하여 고구려에 대응합니다. 6세기는 신라가 성장하는 시기죠. 503년 지증왕이 신라라는 국호와 왕이라는 왕호를 정하고 527년 버풍왕이 불교를 공인합니다. 562년 진흥왕 때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면서 6세기 전성기를 이루죠. 7세기는 고구려가 수와 당과의 전쟁으로 국력이 약해져 있는 틈을 타서 신라는 나당 동맹을 체결하고 삼국전쟁에 들어가죠. 결국 660년 백제가 멸망하고 668년 고구려마저 멸망하면서 신라는 676년 드디어 삼국을 통일합니다. 이 연표에서도 보셨듯이 신라는 6세기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국호와 왕호를 정하게 되지요. 이렇게 삼국 중 가장 늦게 전성기를 맞은 신라가 결과적으로는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라의 건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라는 기원전 57년 박혁거세가 건국합니다. 진안의 소국 중 하나인 사로국에서 시작했지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혁거세가 여러 촌장의 추대를 받아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라가 여러 세력의 연합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신라는 한반도 동남쪽 자락에 치우친 경주 평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삼국 중 발전이 가장 더뎠고 토착 문화의 기반 위에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신라의 건국 신화를 알아볼까요?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건국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고호촌장이 양산, 남산입니다. 양산 아래를 바라보았다. 우물곁 숲에 말이 무릎을 꿇고서 울고 있었다. 달려가 보니 말은 간데없고 큰 알만 있었다. 알을 꺼내보니 어린아이가 나와 거두어 길렀다.
10여 세가 되자 모습이 당당하고 퍽 성숙하였다. 육촌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태어난 아이라고 하여 임금으로 모셨다. 당시 사람들은 바가지를 박이라 하였는데 큰 알이 박과 같았기 때문에 박을 성씨로 삼았다. 이렇게 쓰여 있죠.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도 가야를 세운 김수로 왕도 모두 알에서 태어났죠. 알을 태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삼국의 건국 이야기는 건국 세력이 하늘신을 숭배하는 부족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 역시 하늘신의 아들이죠. 신라는 초기에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며 왕위를 차지하였습니다. 4세기 중반 17대 내무랑부터 김씨에 의한 왕위 독점 세습이 이루어지죠. 그럼 여기서 16대까지의 왕위의 성씨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혁것에 거서가는 박씨의 시조이지요. 2대 남해 차차웅은 혁거세의 맏아들로 박씨이고요. 3대 유리 이사금은 남해 차차웅의 아들로 박씨, 4대 탈해 이사금은 2대 남해 차차웅의 사위로 석씨이면서 외국의 다판하국 출신으로 석씨의 시조입니다. 5대 파사 이사금은 3대 유리 이사금의 둘째 아들로 박씨이고 6대 지마 이사금은 5대 파사 이사금의 아들로 박씨, 7대 일성 이사금은 3대 유리 이사금의 맏아들로 박씨입니다. 8대 아달라 이사금은 7대 일성 이사금의 맏아들로 박씨이고 9대 버류 이사금은 4대 탈해 이사금의 손자로 석씨입니다. 10대 내해 이사금은 9대 버류 이사금의 손자로 석씨이고 11대 조분 이사금은 9대 버류 이사금의 손자이자 내해 왕의 사촌으로 석씨이지요. 12대 첨해 이사금은 9대 버류 이사금의 손자이자 조분 왕의 친동생으로 석씨이고 13대 미추 이사금은 김알지의 7대 손으로 김씨입니다. 왕비는 석씨 광명 부인으로 조분 왕의 딸이고요. 14대 유래 이사금은 11대 조분 이사금의 맏아들로 석씨이고 15대 기림 이사금은 11대 조금 이사금의 아들로 석씨이지요. 16대 흐레 이사금은 10대 내해 이사금의 손자이자 11대 조분 이사금의 외손자로 석씨입니다. 이렇게 4세기 중반까지 신라의 왕은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며 왕위를 차지합니다. 이번에는 신라의 왕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서가는 왕 또는 귀인을 뜻하고 차차웅은 무당이란 의미이지요. 따라서 당시 왕은 정치와 제사를 모두 담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금은 연장자의 의미로 이가 많은 사람이 지혜롭다는 데서 유래하였다고 하지요. 마리까는 대군장 또는 최고 우두머리란 뜻으로 이전보다 왕권이 강화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지증왕부터는 중국식 칭호인 왕을 사용했는데 지증왕과 버풍왕 때는 왕을 매금왕이라 하였고
버풍왕 제위 후반에 대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라의 왕호 변천은 왕권이 몇 단계를 거쳐서 강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세기는 백제가 전성기를 누리지만 신라에서는 17대 뇌물마리간 때에 가서야 김씨로 왕이 독점 세습이 있게 됩니다. 17대 뇌물마리간은 대장군이라는 뜻을 가진 마리간이라는 왕호를 사용함으로써 왕권이 강화되었음을 말해주죠. 그는 낙동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고구려 광개토 왕의 도움으로 왜군을 격퇴합니다. 이것은 호우명 그릇입니다. 뇌물마리간은 왜가 공격해오자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아 왜군을 격퇴하였죠. 이를 계기로 고구려가 신라의 내정에 간섭하였으며 신라는 고구려를 통해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호우명 그릇은 경주 호우총에서 발견된 청동 그릇으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긴밀하였음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릇 바닥에는 광개토지 호태왕이라는 글자가 보이지요.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로 장수왕이 427년 평양성으로 천도하면서 남진 정책을 펼치자 신라는 백제와 동맹을 맺어 같이 고구려에 대응하는 시기입니다. 19대 눌지마리간은 맏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장자 상속제를 확립했고 433년 백제 비유왕과 나제 동맹을 맺어 고구려를 견제합니다. 21대 소지마리간은 백제의 동성왕과 혼인동맹을 맺어 더욱더 고구려 남진 정책에 대항하고 민생을 중시하는 정치를 펼칩니다. 6세기 신라는 삼국 중 제일 늦게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22대 지증왕이 6세기를 열면서 503년에 나라 이름을 신라로 왕호를 왕으로 바꾸며 왕권을 강화하였죠. 지증왕은 순장을 금하고 소를 농사에 적극 이용하도록 한 왕입니다. 신라의 농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안정되었죠. 지증왕 때에는 정비된 국력이 밖으로도 뻗어나가 장군 이사부가 꾀를 내어 나무로 만든 사자로 우상국을 정복합니다. 지증왕의 맏아들인 23대 버풍왕은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여 백성의 사상을 통합하려고 했고 골품제를 정비하여 관리를 17등급으로 나누고 복색을 달리해 서열을 구분하였고 귀족회의의 대표자인 상대 등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신라는 버풍왕 때에 와서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 체계가 완성되었죠. 또한 김해의 금강가야를 병합하고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도 사용합니다. 이것은 2차돈 순교비입니다. 2차돈의 순교 모습이 새겨진 돌 기둥으로 버풍왕은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지요. 삼국 중 제일 늦게 불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2차돈의 목에서 흰 피가 솟구쳤다고 하지요. 버풍왕은 골품제를 정비하고 관리를 17등급으로 나누고 복색을 달리해 서열을 구별하였죠. 이 표는 신라의 골품과 관등표입니다.
개인의 골품은 정치적인 활동 범위부터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골품에 따라서 승진할 수 있는 관등의 한계가 있었죠. 진골 귀족은 가장 높은 관등인 1등급 이벌창까지 승진할 수 있었고, 육두품은 6등급 아창까지, 오두품은 10등급 대남아까지, 사두품은 12등급 대사까지 승진하면 더 이상은 오를 수 없었죠. 두품 신분으로 태어나면 아무리 뛰어난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도 출세하는 데 제약이 따랐고, 골품제를 유지하기 위해 원천적으로 같은 신분끼리만 결혼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옥의 규모, 평소 사용하는 그릇, 교통수단의 크기에도 제한을 두었죠. 따라서 육두품 이하의 귀족은 골품제에 불만을 품었고, 신라 말기가 되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됩니다. 신라는 24대 진흥왕 때에 최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6세기 중반 진흥왕은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황룡사를 지어 신라의 국력을 과시하였습니다. 백제 성왕과 연합하여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던 한강 상류를 점령하고 다시 백제로부터 한강 하류의 땅까지 빼앗아 한강 유역을 모두 장악하였습니다. 이로써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연결을 차단하고 황해를 통해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게 되었죠. 진흥왕은 고령의 대가야를 병합하여 낙동강 서쪽을 장악하였으며 북쪽으로 고구려 영토를 공략하여 함흥평야까지 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토 확장을 기념하여 점령 지역에 단양 신라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를 세워 신라 최대의 영토를 개척하게 된 것이지요. 이 시기부터 신라는 삼국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6세기 신라 전성기 때의 지도입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승리한 진흥왕은 한강 하류까지 점령하여 주요 교역항이었던 당항성, 화성이지요. 당항성을 차지하고 가야 연맹의 하나인 대가야를 완전히 멸망시키지요. 그리고 북쪽으로 고구려 영토였던 함경도 지역까지 차지하여 이전 영토의 3배 가까이 확장시킵니다. 진흥왕은 자신이 정복한 지역을 돌며 순수비를 세워 영토 확장을 기념하였고, 왕이 돌아본 지역은 1년 동안 세금 면제, 중죄인을 뺀 죄인들을 면제해 주었죠. 순수비는 창령비, 마을령비, 황초령비, 북한산비가 있고 단양 적성 사람들의 공을 기리고 위로할 목적으로 세운 단양 적성비가 있습니다. 진흥왕은 영토 확장과 대외적인 발전을 이룬 것을 과시하기 위해 이사부의 건의로 거칠부가 국사라는 책도 편찬하였습니다. 임신년 화랑도가 융성했던 시기를 보여주는 임신서기석이라는 비석이 있는데, 이것은 2명의 인물이 나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글을 새긴 비석입니다. 6세기 진흥왕의 확대된 영토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7세기가 되면 신라는 그 여세를 몰아 삼국을 통일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한반도의 고대 삼국시대의 신라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27대 선덕여왕은
신라 최초의 여왕이었고 28대 진덕 여왕은 성골 출신의 마지막 왕으로 당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여 김춘추로 하여금 삼국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28대 진덕 여왕을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고대 삼국시대는 끝이 납니다. 딩골 출신 김춘추가 무열왕으로 즉위하면서부터 한반도는 남북국 시대로 들어가게 되지요. 오늘 고대 삼국시대 신라편 강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11강 종교의 탄생과 문화권 형성, 불교 편입니다.